1988년 4월 27일 프랑스의 툴루즈. 그날 아침 프랑스 금융계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어설프면서도 완벽했던 강도 사건에 경악했습니다. 강도 단위 훔친 금액은 현재 한국 돈으로 약 27억 원. 이 황당한 범죄를 주도한 건 전문 범죄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펑크락 스타 질 베르탱. 그와 그의 약쟁이 친구들이 벌인 일이었죠.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이 강도들은 사람 한 명 다치지 않게 했고 사건의 주동자인 질 베르탱은 경찰에 향후 수십 년을 잡히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 그가 자신의 죄를 자수했을 때 법정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감옥행을 면하게 했습니다. 대체 락스타 질 베르탱에게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1980년대 프랑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 높은 실업률과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억압이 만연했죠. 청년들은 이 좌절을 분노로 표출했고 시끄럽고 거친 펑크락은 이를 대변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보르도에서 가장 격렬한 목소리를 낸 밴드가 은행 강도 질 베르탱이 리더이자 보컬로 속해 있던 카메라 실렁스였습니다. 독일의 극좌파 무장단체인 적군파가 수감됐던 감옥의 이름에서 따온 이 밴드. 이 밴드의 앨범 리알리테는 지금까지도 프랑스 펑크의 컬트적인 명반으로 불리며 그 당시 훗날 거물이 된 누아데지르 같은 밴드와 함께 로코톤이라는 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펑크락은 그 반항적인 장르의 특성상 돈을 벌 수 있는 주류 시장과 거리가 있었고 애당초 펑크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나키즘과 반자본주의 문화를 표방한 돈과는 거리가 멀고 오늘의 쾌락과 허무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코톤의 우승 보상으로 주어진 음반 제작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아나키스트들이 그랬듯 리더인 질 베르탱 또한 마약 중독에 빠졌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과 질 베르탱의 마약 중독 문제로 밴드는 사실상 활동 중지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질 베르탱은 스콧이라는 장소를 전전하게 됩니다. 스콧은 집주인이 버려둔 집이나 장기간 비어있는 창고 등에 모여서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당시 돈 없는 예술가, 펑크록 밴드, 사회에 실망한 젊은이 등등 아나키스트들의 아지트이자 펑크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스콧에서 펑크록 밴드의 비공식적 공연이 열리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실제로 카메라 실렁스의 노래에는 스콧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으며 그들의 뮤직비디오에도 이 스콧이 등장했을 정도죠. 문제는 이 스콧에 사는 사람들이 삶이 지나치게 방탕했다는 겁니다. 마약과 문란한 삶을 살던 스콧 사람들 사이에 에이즈가 퍼져나갔고 질 베르탱과 여자친구 나탈리 또한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2살 난 아들까지 있는 상태. 아들을 부양하고 에이즈를 치료하면서 헤로인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질 베르탱은 탈출구를 찾습니다. 펑크럭이 비웃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털면 되겠다는 발상을 한 것입니다. 범죄를 결심한 이후 질 베르탱은 2년 동안 자신의 스콧 멤버들과 함께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브링크스 은행을 털기로 했습니다. 2년이나 준비한 것 치고는 이들의 계획은 다소 황당했는데요. 그들은 파리 생투앙 벼룩시장에서 헌 경찰 제복을 사서 어설프게 파란색으로 칠했고 낡은 르노 사차량을 경찰차처럼 위장했습니다. 경찰로 위장해 은행에 들어가면 범죄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은행을 털기 전날 밤 브링크스 직원을 납치해 은행의 보안 프로토콜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일은 거사 당일날 벌어졌는데요. 경찰 행세를 하며 은행으로 잠입한 후 직원에게 가짜 폭발물 벨트를 채워 금고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가짜 폭발물에 겁에 질린 직원은 문을 열었고 강도들은 총 한 발 안 쏘고 현금 27억을 터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범죄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돈을 훔친 후 스콧 멤버들은 지역 신문사에 자신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은행을 털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떠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나키스트들 다우면서도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상그리아 작전을 실행해 질 베르탱을 제외한 모든 공범들을 2년 내에 모두 잡아들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리더였던 질 베르탱은 훔친 돈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이후 질 베르탱이 워낙 귀신같이 흔적을 지우고 살았기에 프랑스 경찰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2010년경 베르탱의 형제 자매들이 가족의 상속 문제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질 베르탱을 실종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를 요청했고 그렇게 질 베르탱은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아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베르탱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락 음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디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며 디디의 발레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는 도주 당시 연인이었던 나탈리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로리스를 스페인에서 만나려 했지만 경찰의 추적 때문에 실패하고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도주 6년째인 1994년, 베르탱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연인이었던 나탈리가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도주 7년째, 그 역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프랑스 당국이 그를 공식 사망자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는 정식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훔친 돈을 쓰지 못하고 암시장에서 약을 구하며 처절하게 살아갔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사회에서 지워졌다는 지독한 고독감에 지쳐가던 나날, 2016년 55세의 베르탱은 결심합니다. 그는 28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와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뒤집혔고 그에 대한 재판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2018년 재판, 검찰은 질 베르탱에 대해 20년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질 베르탱의 변호인은 그의 도피 생활 자체가 범죄에 대한 속죄였다는 감성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0년간의 도피와 죽을 병과의 싸움, 그리고 아들을 보지 못한 고통을 통해 가장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수는 진정한 속죄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판부는 놀라운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5년, 집행유예. 27억 원을 훔치고 30년 도망쳤던 남자에게 감옥이 아닌 용서와 새로운 삶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정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침내 질 베르탱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되찾고 이제 30대가 된 아들 로리스와 재회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가 된 순간, 펑크라커의 긴 도주곡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베르탱은 2019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훔친 1200만 프랑은 그를 고립시켰지만 결국 그를 구원한 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현실, 마주하는 용기였습니다. 리얼리티. 펑크락 스타는 30년 뒤에야 자기네 현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